자, 계속해서 자, 교재 227페이지에 자, 93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93번은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내죠. 자, 이제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위예요. 자, 이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은 자, 기본 범죄는 당연히 고의고요. 자, 이제 그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 과실이죠.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위다. 맞죠? 자, 그럼 이제 특수공무집행 치상죄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위고, 이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은 이 결과가 이제 과실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개념까지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94번은 우리 16년도 우리 채용시험 지문이고요. 자, 연소죄죠. 연소죄는 자, 우리 결과적 가중범은 보통 치상, 치사 이렇게 치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중상해, 중송계 이런 식으로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들이 대부분인데요. 자, 연소죄는 뭐 치자가 들어가거나 중자가 들어가지 않지만 결과적 가중범이죠. 자, 그 다음에 95번은 뭐 중상해, 중송계, 중유기, 자, 이렇게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는 다 결과적 가중범인데 딱 하나의 예외죠. 이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사람을 체포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나빠서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그 행위 때문에 행위 가중되는 거지 결과 때문에 행위 가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이란 말이 조문에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구체적 위험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이론 조문 총정리할 때 19년도 이제 채용시험에서 중감금죄는 구체적 위험범위다라고 해서 이제 틀린 질문으로 나왔던 것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6번, 97번인데요. 자, 하나는 채용시험, 하나는 승진시험 지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이제 중한 결과가 고의로 발생했을 때는 이론상 고의범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 관계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과 자, 고의범, 자, 이 죄수 관계는요. 자, 이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형보다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 고의범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경우예요. 자, 그럼 이때는 고의범도 성립하고 결과적 가중범도 다 성립하죠, 그죠? 자, 근데 실체적 경합 관계가 아니고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행위는 하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다 성립한다는 거 맞는데, 그죠? 실체적 경합 관계다라고 해서 틀린 점으로 이제 채용에 나온 거고요. 자, 97번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형보다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요. 그럼 이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고의범도 같이 성립하죠. 상상적 경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질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죠. 자, 그때는 이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 사례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자, 지금 98번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이려고, 자, 집에다 불을 질러서, 자, 사람을 죽인 경우잖아요. 그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두 개가 문제되잖아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하고 살인죄 형량을 비교하면 고의범인 살인죄가 더 가벼워요. 그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이 더 무겁습니다. 그럼 이때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니까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성립한다. 맞죠? 그 다음에 99번은 이제 은봉암 사건을 18년도에 우리 채용시험에다가 이제 출제한 건데, 자,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자,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자, 그때는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기수가 된 다음에, 자, 피해자들이 집에서 뛰쳐나오는 걸 봐요. 자, 그때 죽여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아서 그 피해자들 죽인 경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일단 불을 지른 것은 죽일 생각이 아예 없었으니까 어떻게? 그냥 현주건조물 방화죄고요. 그 다음에 탈출하는 피해자를 막아서 죽인 건 살인죄잖아요.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살인죄인데, 이번엔 실체적 경합이죠. 왜냐하면 이제 집에다 불을 지른 행위하고, 자, 그 죄가 기수가 된 다음에 피해자를 이제 뛰쳐나오려고 하는 걸 막아서 죽인 행위.
행위가 완전히 별개잖아요. 자, 그때 이제 현존으로 방화죄하고 살인죄의 실체적 기합범이 성립한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00번은 이제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집에다 불을 질러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고절 방화치사죄 두 개가 문제되잖아요. 자, 이번에는 고의범인 강도살인죄가 현주고절 방화치사죄보다 결과적 가중범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요. 그럼 그때는 이제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고절 방화치사죄가 같이 성립하죠.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봤듯이 또 실경이 아니고 뭐죠? 상상적 경험이 돼야지. 실체적 경험이 성립한다니까 틀린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101번은 지금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이제 상해를 가하죠. 특수공치방 치상이고. 자,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상해를 가하면 폭처법에서 이제 가중처벌하는 점, 폭처법 위반죄. 자, 그럼 특수공치방 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 폭처법 위반죄는 고의범인데 형량을 비교해 보니까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럼 역시 고의범 형량이 더 무거운 건 아니니까. 자, 이때도 특수공치방 치상죄만 성립하고 폭처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죠. 101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자, 102번이죠. 그건 이론조문 총정리할 봤잖아요. 자, 형법 15조 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앙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정반대죠. 그죠? 15조 2항에는 예견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 15조 2항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표현은 없죠. 그래서 이제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과관계는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오가 되는 거죠. 정반대니까. 자, 102번 틀린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03번이죠. 자,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에 발생 예견할 수 없을 때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하면 중한죄로 벌해야 된다. 자, 틀렸네요. 그죠?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도 있어야 돼요. 그럼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그때는 중한죄로 벌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15조 2항에. 자, 그러니까 이제 103번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4번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부분이잖아요. 자,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 침행이 자, 이게 뭐죠? 기본범죄죠. 자, 기본범죄는 고의니까 그 기본범죄에 대해서는 둘이 같이요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결과는 이 사망이라는 결과는 과실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할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채용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자, 결과적 가중범은 폭행 기타 신체 침행이 기본 범죄를 공동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할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공동할 의사까지 필요하다라고 해서 틀린 점으로 계속 나왔던 거고요. 자, 뒷부분이 사례인데, 자, 여러 사람이 한 명에게 상해를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피해자를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럼 직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범인은 당연히 상해치사죄고 나머지 범인은 어떻게 되냐? 자, 나머지 범인도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같이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자,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 중에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자,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105번은 자, 승진시험 문제인데, 자,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 중에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서 피해자 사망이 되게 된 경우, 자,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상해치사 책임을 진다. 틀렸잖아요. 나머지 범인도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같이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지. 예견 가능성이 없을 때도 상해치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자, 105번은 틀린 점이고요. 자, 106번이죠. 자, 이거는 이제 교사 차고할 때도 지난번에 이론조문 정리할 때도 봤고요. 자,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서 상해를 교사했잖아요. 상해를 가라고 했는데, 자, 정범인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요. 그럼 정범은 이 피교사자는 당연히 살인죄고, 자, 문제는 교사자는 어떻게 되냐? 자, 교사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교사범이 되죠. 상해치사 대책을 지을 수 있다. 자, 맞고요. 자, 107번요. 자,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기본보험자가 미수에 그친 이상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범이 성립한다. 자, 틀렸죠. 자, 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범죄가 기수인 상태에서 결과가 발생하든 미수인 상태에서 발생하든 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상해가 발생해버리면 강간치상죄는
기수가 되는 거잖아요. 미수범위성, 결과적 가중 미수범위성이 반드시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럼 108번이네요. 자,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죠. 그럼 강간치사항자는 기수가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미수인 상태에서 결과가 발생해서 결과적 가중은 기수가 되니까, 자, 통설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통설 판례예요. 자, 근데 우리 형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에 자, 조문을 만들면서 잘못 만들어서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분이 형법도 있고요, 성폭력 특별법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론조문 청정리할 때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형법에서 강도치사상, 그죠? 해상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성폭력 특별법에 뭐 특수강도강간치사상 이런 것들은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있습니다. 형법에도 있고 성폭력 특별법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110번이죠. 자,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이제 정당방위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침해는 뭐 현재 부당한 침해, 위법한 침해이기만 하면 뭐 좌기든 부작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에요. 이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작위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론적으로 청정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111번요. 이거는 최공시험에 최근에 2번이나 나왔죠. 2번 다 답지문이었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서 가해하게 된 경우, 즉 싸움의 경우예요. 싸움의 경우는 서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서로 공격이 교차하는 거기 때문에 방위의사가 없어요. 방위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여지도 없고요. 과잉방위가 될 수도 없어요. 과잉방위도 최소한 방위의사는 있어야 됩니다. 방위의사가 없으면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12번이요. 자,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가해오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자,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응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비만 할 필요 없죠. 적극적인 반격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방위는 이제 부정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응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있어도 가능해요. 보충의 원칙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방위, 뭐 긴급피난, 자구행위 전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를 위한다. 맞고요. 자, 14번이잖아요. 자,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서 과일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해서 자, 남편의 부부를 찔러 죽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준비해둔 칼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방위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옛날에는 정당방위가 안 되냐만 물었지만 지금은 과잉방위가 안 되냐를 더 많이 묻잖아요.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안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자, 115번은 지금 보시다시피 배척사건, 빠루사건이잖아요. 자, 지문에는 안 나오죠. 지문은 읽어봤자 별 소용없고요. 자,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해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 자, 침해에서 벗어난 후니까 현재 부당한 침해도 아니고 자, 분을 풀려는 목적이니까 방위의사도 없고요. 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6번은 지난주에 최신 판례할 때 설명드렸네요. 네.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위가 위법일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대방위가 적법이면 못 하잖아요. 자, 지금 상대방 후보의 연설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 이게 진실이고 공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잖아요. 위법성이 조각된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117번은 이제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부정된다는 거죠. 밤을 몇 개 주워 간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해까지 가한 거니까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118, 119, 자, 120. 다 전부 똑같은 내용이죠. 자, 118번은 검사가 불법 체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119, 120. 경찰관이 불법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검사가 불법 체포하고 경찰관이 불법 체포하는 것은 그 체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현재 부당한 침해니까요. 자, 정당방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상해를 가해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자, 왜? 120번 같은 경우는 키워드까지 잡아드렸잖아요. 운전면허증을 교부했다. 저기 하나의 키워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인근 주민도 욕설을 들었다. 자, 그러면 지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으니까 지금 경찰관은 갑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증인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 욕설을 들었고 그 인근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잖아요. 그럼 일단 이제 현행범 체포를 못 하는 거죠. 그럼 현행범 체포가 불법 체포예요. 자, 그러면 상해를 가해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21번은 정당방위 인정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잖아요. 무차별 구타를 당해요. 자, 그럼 이제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 이제 정당방위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22번입니다. 자, 긴급피난에서 위난의 현저성과 정당방위에 있어서 침해 현저성이 성립범위는 동일하나? 자, 틀렸죠. 위난의 현저성이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침해 현저성보다가 성립범위가 더 넓죠. 왜냐하면 위난의 현저성은 예상만 돼도 인정이 되고요. 정당방위의 경우는 급박할 때만 인정이 되니까 성립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자, 보호될 수 있는 법익에는 차이가 있다. 이건 맞죠. 자, 긴급피난은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다 가능하죠. 자, 근데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보호되는 법익에는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123번도 이론조문 총정리 할 때 봤고요. 자,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 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은 긴급피난을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자, 근데 그 긴급피난의 제한은 절대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상 의무적으로 감수해야 될 범위 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것도 이론조문 총정리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4, 125. 자, 대표적인 긴급피난 사례네요. 그죠? 자, 지금 이제 124번은 임신을 한 임산부가 임신을 계속하게 되면 자, 생명 위험에서 이제 그 임산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낙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긴급피난으로 인정이 되고요. 125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피조개 양식장 사건, 뭐 금송호 사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긴급피난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126번은 자구행위에 관련된 지문이에요. 자, 자구행위는 자, 자기 청구권에 대한 과거의 불법한 침해를 당한 사람이 자, 국가 공권의 구제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자력으로요, 자기 힘으로 이제 그 권리를 구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상대방은 불법한 침해를 가해한 부정. 하는 사람은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그 부정대 정의 관계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근데 자구행위는 보충성이 요구되죠. 왜냐하면 다른 수단이 없을 때요. 국가공권의 구제 수단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청구권에 대하여 인적,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도망가도 그 돈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정당방위 못해요. 자구행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부정대 정의 관계다까지만 맞는 거고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도 틀렸고요. 자,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가 설정돼 있어도 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자, 127번 자구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자,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한다고 할 때 그 구제는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구행위는 원상 회복이 가능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자구행위는 못하고요. 그다음 128번은 이제 자기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청구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자, 타인을 위해서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자, 오른 지문이고요. 자, 129, 130입니다. 자, 이건 이론조문 총정리할 때 봤죠, 그죠? 자,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 그 정도를 초과한 때, 자,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자, 임의적 감명 유적은 다 있어요. 그래서 129번은 맞죠. 자, 근데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고, 자,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에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이라는 뜻은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과잉방위, 과잉피난까지는 이 조문이 있잖아요. 자, 근데 과잉자구행위는 이 조문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자구행위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131번도 이론조문 총량을 봤고요. 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하는 이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해서 벌하지 않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 거고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오히려 처벌을 하잖아요. 정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32번 지문입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 효력이 없다. 맞죠? 이 피해자 승낙은 진지한 의사에 기한 유효한 승낙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요. 뭐 속였거나 협박을 했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승낙을 받으면 그 승낙은 무효죠. 효력이 없습니다.
자, 133번이요. 유효한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승낙 환자가 자, 승낙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승낙 능력은 행위 능력과도 다른 거고요. 책임 능력과도 다른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민법상 행위 능력자일 걸 요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행위 능력 없어도 뭐 승낙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그죠? 책임 능력도 필요 없죠. 관간죄 같은 경우는 13세만 되면 승낙할 수 있어요. 자, 됐고요. 자, 134번인데 중요 질문이죠. 자, 피해자 승낙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 일반 논리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제 제한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보험금 사기치려고요. 상대방 승낙받고 상해를 가는 경우에요. 그럼 사기치려고 지금 승낙받고 상해가 가는 거니까 이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승낙으로서 효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상해죄 그대로 성립하죠. 승낙받고 해도 상해죄 성립합니다. 자, 135번이요. 자, 피해자 승낙은 사전에 있어야 되니까요. 법익심의 이전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승낙은 뭐 언제든지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고요. 뭐 처리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136, 137은 이제 주로 이제 검찰직 쪽에서 자주 나오고요. 자, 우리 채용 승진에도 가끔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 136번은 간단하잖아요. 자,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는데, 작성권에 없는 사람이 작성해야 위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명의자의 승낙을 받고 해요. 명의자가 승낙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작성권에 있는 거니까요. 뭐 사무소 위조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37번은 뭐냐? 자, 작성권에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실제로 승낙을 받았으면 뭐 당연히 사무소 위조 안 되는 거고, 자, 문제는 현실적으로 승낙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 횟수가 추정되는 경우, 그럼 이 추정적 승낙도 인정이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통설은 우리 피해자 승낙, 추정적 승낙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인적 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사회적 법이나 국가적 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죠. 사무소 위조 변조죄는 사회적 법에 관한 죄지만 추정적 승낙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정적 승낙 인정이 되면 사무소 위조 변조죄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사무소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8, 139는 같은 논점이죠. 자, 우리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결정, 이게 찬반 투표죠.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고 파업한 경우에요. 옛날에는 자,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된 경우는 이 찬반 투표를 안 거쳐도 적법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서 아무리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안 거치면 위법이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138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이걸 변형된 지문이 139번 지문이에요. 우리 채용시험 기출 지문이잖아요. 자, 답은 뭐예요? 파업 실시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게 답입니다. 바로 위법이에요. 자, 뒤에 낚시가 들어가죠. 조합원 총회를 거쳤다. 뭐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상관없습니다. 뭐 조합원 총회 거쳤든, 그죠?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했든 상관없습니다. 찬반 투표 안 거치면 위법이에요. 정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140번은 이제 이 쟁의행위를 할 때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 조정을 거친 후에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자, 그러면 조정 신청을 했는데, 자, 그 조정 기간에 조정이 끝났어요. 당연히 쟁의행위 할 수 있고요. 자, 조정이 종료되지 않아도 조정 기간이 끝나면 그 조정 기간을 다 거쳤으니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1번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에 관련된 판례인데, 우리 채용시험에도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었죠. 자, 쟁의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자, 우리가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그 노조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예요. 일부는 정당하고 일부는 정당하지 못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해서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주된 목적, 진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 자, 그럼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쟁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럼 논리적으로 부당한 요구사항 때문에 쟁의를 한 거니까요. 자, 그건 부당이잖아요.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자, 그럼 우리 채용시험, 승진시험에서 이 중간에서 판례를 바꾼 적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요. 자, 쟁의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까지가 판례 원문이에요. 그러면 이 표시한 부분만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고 해서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끝나면 O가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붙이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OX 연습은 저하고 같이 여러 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142번은 이제 수당 방법의 상당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지금 노조원들이 찬반 투표하려고 모였는데 바로 흩어지지 않고요. 그냥 1시간 정도 0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자, 뭐 그 정도라면 뭐 폭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뭐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적법하게 이제 정당한 쟁의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3번 3부 1배 행진이고 자, 그럼 판례가 정당히로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자, 144번입니다. 자, 145 이제 요지요. 요지 사례 다 두 개 나와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 상해를 가하는 것이 정당히로 인정이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럼 요지에서 자, 우리 현행범 체포는 이제 정당행위인데 그럼 그 현행범 체포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냐 자,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자, 그게 소극적 방행이냐 적극적 공격행위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죠. 자,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사례죠. 자, 지금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는 피해자. 자, 이 손괴죄도 현행범입니다. 자, 체포하는 과정에서 14일에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요. 자, 판례는 이걸 정당행위로 인정해 주죠. 학자들은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지만 판례는 이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을 해 주잖아요. 네, 사례까지 확인해 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6, 147은요. 자, 원칙적으로 이제 무면허 행위는 당연히 위법이잖아요. 의사가 해야 될 것을 뭐 간호사가 하게 되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 무면허 행위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 그것이 사회상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 그때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수지침 사건이잖아요. 수지침을 상대방이 사가지고 와서 여러 차례 놔달라고 했고요. 자, 계속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번 시술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안 받고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행위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8번은 지금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 직원의 뭐 메신저 대화력이나 이메일을 출력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뭐 그 직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가 확인까지 됐기 때문에 자, 이 사건에서는 정당행위로 인정해 주죠. 자, 그 다음에요. 149하고 150은 사실상 같은 판례잖아요. 자, 지금 중앙일간지 사주하고요. 홍석현 회장하고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가 전화통화하면서 자, 검사들에게 떡값을 얼마씩 줬느냐, 내가 뇌물을 얼마씩 줬냐라는 걸 통한 거를 안기부에서 불법 도청을 해서 확보한 도청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걸 149번은 방송사 기자가 방송에서 공개한 거고요. 150번은 돌아가신 국회의원 노회찬 의원이죠. 자, 국회의원이 입수해서 그걸 개인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거예요. 전부 불법 도청 자료를 방송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한 거니까 이거는 정당행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151번은 이제 신문 기자가 상대방이 이제 증여세 포탈에 대해서 취재에 응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취재의 내용을 신문에다 보도하겠다고 겁을 준 거예요. 뭐 상대방이 겁을 줬다고 하더라도 신문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을 적법하게 신문에다 싣는 것은 뭐 자기의 정당한 권한 행사니까 정당행위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151번이고요. 자, 152번입니다. 자, 어떤 건물이요.
사용자와 제3자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함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것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니까 위법성이 조각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 근로자가 사용자도 아닌 제3자한테 쟁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3자에 대해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 볼 수는 없죠. 사용자에 대해서 쟁의를 하는 것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제3자에 대해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례로 바뀌면 이 경우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겁니다. 자, 153번은 뭐 길게 나와 있는 지문이지만 우리 불법적으로 날치기 하는 걸 막겠다고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 집기 때려 부시고요. 그다음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회의장 안에다가 소방호수를 집어서 막 물을 분사한 경우에요. 아무리 날치기를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단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수단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4번 지문은 먼저 조문 지문이죠. 자, 심신장애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게 없는 자 행위, 심신상실이죠, 그죠? 벌하지 아니하고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 맞고요. 심신장애나 위능력이 미약한 자, 심신미약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필요적 감경으로 돼 있었지만, 자, 이건 이제 김성수법 때문에 자, 조문이 바뀌면서 감경할 수 있다, 그죠?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뒷부분 때문에 틀린 거죠. 자, 책임 무능력자는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둘 다 없어도 책임 무능력이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책임 무능력이죠. 왜냐하면 두 개 다 갖춰줘야 책임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된다. 둘 다 없어야 된다. 틀린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니까. 자, 노가자는 그대로 필요적 감경. 맞죠? 옛날 그대로 필요적 감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7, 충동조절장애. 158, 소화교증. 자, 159, 성주물성애증. 자, 전부 뭐죠? 원칙적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죠. 자, 아주 심한 경우요. 자, 매우 심각해서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예외적으로 심신장애를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자, 157 충동조절장애, 158 소화기호증, 159 성주물성애증. 원칙적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심신장애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160은 뭐죠? 책임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잖아요. 자, 책임 능력도 범죄 성립 요건이니까 행위 당시 기준이에요. 자, 그럼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되잖아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 또는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어요. 범행 당시는 정상이잖아요. 심신장애를 볼 수 없다. 맞죠? 자, 그럼 161번은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자,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행위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이었으니까 심신장애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2번은 이 사물 변별의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것과 기억 능력은 별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물 변별 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자, 맞고요. 자, 163요. 14년도 우리 시험 지문. 자, 법원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된다. X잖아요. 자, 감정을 거쳐서 심신장애 여부를 가리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나 재반 소송 기록 등을 봤을 때 그 심신장애가 확실한 경우에 확실하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 자, 그때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반드시 그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된다 했었잖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63입니다. 자, 이 형법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 유무의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그죠? 자, 이걸 우리 채용시험에서는 사실적 판단으로서라고 바꿨고요. 자, 우리 채용시험에, 작년도 채용시험에서는 의학적 판단으로서 이렇게 바꾸고 틀린 지문 만들잖아요. 그죠? 자, 이 심신장애 유무의 정도의 판단은 법적인 판단이잖아요. 법률적 판단이에요. 자, 따라서 의학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니까요.
법원이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감적인 의견에 기속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법률적 판단이니까 법원이 그걸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165도 이론조문 총장님한테 받던 지문이네요. 행위시 책임능이 없는 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이 행위 당시에 책임능이 없어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까요. 바로 뭐죠? 원인에서 제한행위예요. 원인에서 제한행위는 행위 당시에 책임능이 없어도 처벌하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틀린 거고요. 자, 166번 이론조문 총장님한테 받고요. 자, 우리 형법은 10조 3항에서 원인에서 자유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인에서 자유행위의 가벌성 유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아예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거죠. 10조 3항. 자, 그 다음에 167번이잖아요. 원인에서 자유행위에 관한 형법 10조 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행위만 적용되냐,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행위도 적용이 되냐. 자, 통설과 판례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행위도 적용이 된다고 보죠. 자, 위헌 발생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게 뭐죠? 예견 가능성이요. 과실이죠. 자, 그럼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행위,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행위 이렇게 이제 지문에 표현해 주면 아주 쉬운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보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이게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한 행위다.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과실론장이라는 것만 알면 10조 3항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 168번은 이제 피고인이 원래는 정상인데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를 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고를 낼 당시 심신미약이라도 원래 정상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술을 마셔서 그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었으니까 원인에서 자유행위잖아요. 원인에서 자유행위니까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라도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가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69번은 이제 소년법에서 말하는 그 소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주 이론조문 총장한테 봤습니다. 자, 딱 하나 예외가 있잖아요. 자, 뭐죠? 사형 무기형 금지. 요것만 범행 당시 18세 미만. 자, 나머지는 전부 사실심 판결 선고실 기준으로 19세 미만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170번 위법성 인식인데, 자, 위법성 인식은 자기 행위가 위법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럼 자기 행위가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 위법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 족하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과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행위가 무슨 법 몇 조 위반이냐까지 알 필요는 없죠. 위법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171번은 법률의 착오. 16조죠. 전문 그대로고. 뭐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만 이건 지난주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72번부터가 이제 뭐냐면, 피고인이 이제 법률의 착오를 했는데, 자,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172번 뭐죠? 교통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순이죠. 그럼 공무원한테 물어봤고, 공무원이 괜찮다고 한 거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173 똑같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무원의 말대로 한 거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행히 174, 175 한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잖아요. 자, 174번은 광역시의회 의원, 이게 답이고요. 175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이게 답이잖아요. 네. 광역시의회 의원은 선거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선관위 직원이 괜찮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175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고 변호사 자격까지 갖고 있어요. 선거법의 최고 전문가잖아요. 자, 선거법 내용을 오인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는 행위자의 지적 인식 능력이나 그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된다. 바꿔 말하면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광역시 의원이냐, 변호사가 가진 국회의원이냐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76번은 뭐 일본에서 제1교포가 물건을 들여오는데, 자, 그게 관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잖아요. 그럼 자기가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섣불리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오인했으니까 조회를 하지 않고 결정한 거니까 정관유가 인정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7번은 뭐죠? 부동산 중개업협회 자문을 통하여, 이게 낚시잖아요. 부동산 중개업협회에다가 물어봤다는 건데, 이 부동산 중개업협회는 전문기관도 아니고 공적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모인 그냥 이익단체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회를 한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정관유가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지문이 나올 겁니다. 비슷한 취지의 지문이 뭐죠?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마찬가지 외환은행 직원에게 물어본 것도 정관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178번은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얼마까지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 자, 이걸 이제 조회해서 판단한 게 아니네요. 자기가 그냥 조례를 갖다 놓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정관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179번은 우리 변리사에게 문의한 경우고요. 지금 발가락 양말 사건이니까 이건 이제 의장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정관유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80번이네요. 이거는 뭐냐면 탐정업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 탐정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신용조사법이 금지하는 소재 탐지나 사생활 조사 이런 걸 한 거죠. 정관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181번 똑같은 취지요. 자,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이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 갖고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정관유가 인정이 안 되고요. 자, 182번 마찬가지요. 대체의학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그 대체의학 자격증 갖고 침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정관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자, 183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요. 자, 아무리 수사 처리의 관례라고 하더라도 참고인 진술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그걸 찢어버리고요. 참고인 진술 중에 진술도 듣지 않고, 그죠? 새로운 진술조서 작성할 수 없잖아요. 자, 됐고요. 184번은 외워야 되는 판례잖아요. 이 최신부 장관 회신. 자, 이게 뭐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거잖아요. 이 유선 비디오 방송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그걸 무시하고요. 최신부 장관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한 경우잖아요. 자, 이거는 차고의 정당유가 인정이 안 된다고 보죠. 최신부 장관이 대법원 판례를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당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185번은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비디오방 사건이고 공무원의 행정 지도를 믿고 한 거잖아요. 공무원의 말을 믿고 한 거니까 정당유가 인정이 되는 거고. 자, 186번 아까 설명드렸듯이 외환은행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그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외국간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자, 외환은행 담당자는 외환은행 직원이잖아요. 자, 우리 외국간 관리법에 관련해서 뭐 전문기관도 아니고 공적기관도 아니에요. 자, 이제 정당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87번은 승진 시험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자꾸 틀릴까봐 제가 지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것 때문에요. 자, 우리 검사가 이제 무혐의 처분한 거죠. 혐의 처분했다. 그럼 무혐의 처분을 하면 원칙적으로 정관유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숙박업자가, 그죠? 위성방송 수신자치를 이용해서 외국에 음란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들에 제공했어요. 자, 근데 그 피고인이 한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요, 피고인이 그 자체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게 아니고 그와 다른 행위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판례도 있죠. 그죠? 피고인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그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가 아닌 다른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를 자기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경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른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에요. 피고인이 그 자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니고요. 정당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8번은 우리가 이론조문 총량제한테 공부했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 아니고 친족, 맞죠? 친족까지는 맞고요. 자, 생명, 신체까지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죠. 그죠? 재산은 없잖아요. 재산 때문에 이제 틀린 거죠. 자, 이제 두 개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친족이 타인으로 바뀌어 있으면 X.
자, 여기 재산이 들어가 있으면 X. 자, 두 개의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번은 이제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예견하고 자초한 경우요. 자기 스스로 그 강제 상태를 자초한 경우. 자, 우리 북한의 제발로 넘어간 사람이죠. 월북한 사람, 탈출한 사람, 월선족한 사람이요. 강요된 행위는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0번은 칼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에서 김현희 주장은 자기가 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그 자기한테 형성된 이제 내재적인 관념 때문에 내적 확신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한 거잖아요. 강요된 행위는 타인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야 강요된 행위가 되는 거지. 예.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까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 191번은 이제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포인트는 뭐예요? 이런 거죠. 자,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학설 대립은 크게 두 가지죠. 평균인 표준설이 통설 판례, 행위자 표준설이 소수설입니다. 자, 그럼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평균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지문에 갔을 때요, 못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심지어는 그죠? 해설지를 갖다 줘도 어디가 틀린지 못 찾는 학생도 있어요. 자, 포인트는 뭐예요? 요겁니다. 행위자의 관점에서 평균의 관점에서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92번은 강론 실력을 푸시는 거잖아요.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갑입니다. 자, 이미 증인신문을 받는 갑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실대로 진술해도 더 이상 불이익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갑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사실대로 진술해라 기대할 수 있고요. 자,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위증하면 위증죄가 되는 거죠. 자, 193번 뭐냐면 증언거부권 있는 사람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고용진술하는 거예요. 자, 우리 증언거부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지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증언거부권 포기하고 고용진술하는 것은 위증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책임론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194번 미술론부터는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